관세 전쟁 2탄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캠페인 기간 중에 45% 관세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45%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되면 45%의 관세를 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폈습니다. 이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시각은 제가 볼 때는 편가르기의 명수인 것 같은데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을 해야 된다. 특히 경제적인 수단, 힘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미난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가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트럼프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튀는 대통령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튀는 대통령의 현상을 트럼피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피즘 현상을 제가 최근에 읽었던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 역사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계죠.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Contemporary Identity Politics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제목이 이제 보여주고 있듯이 현대 정치에 있어서 아이덴티티 폴리틱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튀는 행동을 보이고 튀는 주장을 편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트럼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글쎄요, 이렇게 튀는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국 국민들이 지금 가렸고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을 잘 긁어주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우방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제조업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보는 이러한 입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래프를 한 세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미국의 그 제조업의 고용이 피크를 이뤘던 기간이 한 1980년대에서 90년대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근로자 전체에서 지금 미국 제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미국 제조업의 전체적인 생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했습니다. 과연 미국 제조업의 고용 감소, 이게 중국산 제품의 탓일까요? 중국산 수입품 제품의 탓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특히 경제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기술이다. 노동을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이 굉장히 많이 도입됐다는 겁니다. 즉 로봇을 대신 많이 사용하는 거죠. 공장을 자동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상당수가 중국산 저가 수입품이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 많이 수입되면서 결국 미국의 제조업을 뺏어갔다라는 그런 공통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트럼프는 주목을 했고 바로 중국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까지 2010년부터 이제 2018년까지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 또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몇 나라 적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180억 달러 정도 이제 미국이 적자를 봤고요. 우리는 흑자를 봤습니다. 이게 상품 수지입니다. 서비스 관련된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체 미국이 작년에 상품 수지 적자가 8,780억 달러, 굉장히 큰 규모죠. 여기에 420억 달러가 중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우리한테는 너무 물건을 많이 팔아먹고 우리 물건은 덜 사간다는 그런 요인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만의 생각일까요? 트럼프는 이제 공화당을 대표하는 45대 대통령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다른 그 대표적인 의원들도 트럼프 입장 못지않게 더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뉴욕주 상원의원인 척 슈머입니다. 이 척 슈머는 트럼프가 너무 물렁물렁하다. 관세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온갖 수단을 더 써서 미국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재산권 보호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호를 하고 중국에 대해서 더 압박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만 봐서도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공정 관행,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당히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정책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집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미국의 월가를 대표하는 미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신, 골드만삭스에서 물론 일을 했고요. 유태인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온건한 입장으로서 그동안 이제 허 부총리하고 이제 협상을 주도를 했는데 조금 부드럽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협상에는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협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 양반의 경우에는 레이건 시절부터 미 무역대표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아주 법률가 출신이고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갔던 사람이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미국의 조치들, 뭐 232조라든지 301조라든지 과거에 숨어 있었던 미국의 통상법들을 총 아우러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맨이고 대표적인 협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뒤편에서 이제 피터 나바라라고 이 하버드 대학 출신의 교수인데, 이번은 원래는 민주당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죠. Death by China라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아주 크게 인기를 껐던 사람입니다. 이 책을 썼던 사람이 지금 현재 백악관의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강성 인물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상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윌버 로스라는 사람은 트럼프가 부동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때 파산 위기를 경험할 때 로스차일드라는 그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를 도와주었던 인연으로 지금 상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굉장히 큰 부호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상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어떤 관세를 매기고 어떤 상품을 수출을 제한을 하고 수입을 제한할 것인가를 총괄하고 있는 소위 트럼프의 대중통상 정책에 의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전쟁의 초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위협을 그 싹부터 제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25%, 그 다음에 9월 달에 3차 관세에서 2천억 달러 상품에 대해서 매겼던 10%의 관세는 소위 미국 무역법 301조를 발동한 겁니다. 발동 근거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관행, 특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 강제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301조를 발동했습니다. 이 301조를 이제 발동을 해갖고 할 때 소비자가 처음에는 많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 2025년 그리고 2045년까지 큰 산업 정책의 블루프린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에 해당하는 품목부터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하다가 생각보다 중국 제조 2025에 해당하는 품목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품목 수를 소비재까지 점차 포함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7월 달에 했을 때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품목이 소비재는 한 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가 2차 관세를 매겼던 8월 시점에 조금 늘어나서 20% 수준. 그다음에 3차 관세 부과 시점에서는 소비재가 한 4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들도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관세가 없을 때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관세가 제일 낮은 나라거든요. 2%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무관세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세를 뭐 25%, 10%씩 내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 지금 나오는데요. 경제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1950년대에 해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경우에 그 관세를 통해서 수입품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수출품의 가격을 높일 수 있어서 소위 교역 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분명히 미국은 큰 나라입니다. 중국은 물론 소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만큼 덩치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7월, 8월, 9월 관세를 부과할 때마다 중국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똑같은 그 규모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렇게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해리 존슨 교수가 얘기했던 최적 관세 이론, 소위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관세를 매기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손해를 본다는 입장이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은 결국은 협박용이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1일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90일간 협상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2월 말까지 협상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협상 기간을 늘렸습니다. 근데 웬걸 아직도 협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협상이 4월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과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에 다가가고 있고 좋은 결과가 조만간 한 30일 내에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한번 만나서 협상을 타결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상의 지금 마지막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핵심은 미국이 중국이 이러이러한 조치를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중국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협정문 자체, 소위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협정문이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협정문에 미국이 원하는 형태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인포스먼트 오피스를 만들자라고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포스먼트는 임플리멘테이션과 달리 좀 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다시 관세를 원위치로 돌려서 보복할 수 있다는 그런 조치를 도입하자라는 것이 지금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복 관세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국만 일방적으로 관세를 원위치로 돌리고 중국은 관세를 매기지 말라라는 그런 형태로 조항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 조항 이름을 우리가 스냅백 프로비전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냅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식 축구라든지 또는 그 미국의 야구라든지 그걸 보면 창이 넓은 모자를 쓰면 그 스냅백 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래는 미식 축구에서 스냅을 줘서 쿼터백이 공을 뒤로 빼내는 거 이걸 스냅백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용수철처럼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펴자라는 그 주장이 들어가면은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타결이 안 된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굴욕적인 조항을 받아들일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협상 앞으로 30일 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